이번 시간에는 제2장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발달, 또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인간의 질병, 사망, 실업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것입니다. 사회복지제도가 정책의 관계로 형성될 때 국가와 국민 사이에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 의무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라는 그런 제도가 이 정책이라는 관계로 형성될 때에 비로소 실천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종 우리 사회복지학이라든가 정책론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정책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즉 국가의 정책이 있어야 비로소 공식적인 제도로 존재할 수가 있다. 사회복지 정책이 어떠한 사회 문화적 배경 속에서 발달되어 왔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정책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빈민법 시대, 또 사회보험 시대, 복지국가의 시대, 또 국가별 발달 흐름 순서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민법 시대입니다. 빈민법은 중세 이제 봉건 영주라든가 또 교국 및 수도원을 중심으로 복지 문제를 해결하자 했으며, 이제 사회복지는 공식적인 제도권 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봉건주의 붕괴와 자본주의 생산 양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국민국가가 성립되면서 농민들이 대량 빈민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이제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해졌죠. 이 당시에는 농촌 불황자에 대한 이제 사회 통제책으로 투자했다. 사회복지란 것이. 국가는 대량으로 전락한 이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이제 수립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빈민법은 이제 영국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봉건주의가 붕괴되면서 시작된 절대 왕정 시기, 15세기, 17세기 정도가 되겠죠. 이제 그 영국에서 이 당시에 대규모의 인크로저 운동이 실시되었습니다. 이제 인크로저라는 것은 이제 양모 가격이 급등돼서 양을 키우기 위해서 사료로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서 농토를 합병하고 울타리 치고 이랬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큰 부를 소유하게 된 데 반해서 농민들은 어땠습니까? 농토를 잃고 도시로 쫓겨났죠. 그래서 임금 노동자가 이제 급증됐는데 상당히 이제 어려움으로 많이 이제 불황인으로 내몰렸죠. 이제 인크로저도 1차, 2차가 일났죠. 1차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양을 키우기 위해서 그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서 농토를 이제 합병했는데,
2차는 곡물 가격이 상승하자 이제 대규모 농장을 경영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큰 농장으로 이제 경영하게 되었죠. 이제 빈민들은 농민들은 불황인으로 이제 내몰리게 되었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근로 능력이 있는 빈민은 이제 교정원이나 작업장에서 강제 노역을 시켰고, 만일 거부할 경우는 처형하거나 감옥에 보냈습니다. 국가의 어떤 통제 일환이죠. 어떤 사회보장 이런 기능이 아니라 상당히 어떤 통제하는, 근로능력이 없는 빈민은 정신적, 육체적 불구자나 아이가 딸리는 홀로 어머니, 노인 등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구빈원에 수용해가지고 최저한의 구제를 제공했습니다. 또 요보 아동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 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하거나 또 도제로 보내져서 성인이 될 때까지 이제 기술을 익히면서 노동을 하게 했습니다. 도제는 일종의 수습제이죠. 그래서 이제 스승 밑에서 일하는 직공으로서 이제 그 직업에 필요한 지식 기능을 배우는 것이죠. 도제라는 것이. 그래서 의미는,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의미는 일단 빈민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을 표방했다. 빈민 구호보다는 이제 빈민을 사회 불안 요소로 파악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통제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빈곤의 책임을 국가나 사회가 아닌 어떤 개인의 탓으로 파악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은 정주법입니다. 1662년에 정주법을 만드는데요. 정주법은 절대 왕정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부르주아 정권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빈민법 제도가 지방의 각 교구로 유임됐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느슨해지겠죠. 아무래도 지방의 교구로 임하다 보니까. 그래서 빈민들이 부유한 교구로 이제 대량 이동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구빈 비용이 이제 증가됨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 정주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들은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지역 내에서만 거주할 수 있었으며 타 지역에서 온 이주민들은 원칙적으로 법적 거주 지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주법은 이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자 그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빈민의 주거 선택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본 그 인본주의자들이 이제 비판을 받게 되면서 1795년에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작업장법인데요. 1696년하고 이어서 제정된 작업장 심사법으로 1722년에 제정됐습니다. 이제 빈민들 중에서 이제 근로 능력이 있는 빈민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구빈 재정을 축소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 이제 여기에 있는 작업장법. 그 이제 작업장법은 작업장 심사법으로 개정됐다. 이 법은 빈민이 이제 구제를 받으려면은 작업장에 수용되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은 구제받을 자격을 박탈했다. 없앴다 이거죠. 그래서 후기의 작업장법은 국가가 최저 관리 비용으로 민간인에게 이제 위탁을 했고요. 또 그래서 그 위탁받은 민간인의 경우에 그 관리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빈민들을 부당하게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 내의 생활도 매우 이제 혹독했고, 또 위상 수준도 낮아가지고 빈민들은 작업장보다 굶은 죽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니까 그 작업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작업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구분원에서 구호대야 할 병자나 노인까지도 이제 강제노동을 시켰다. 그래서 이제 크게 사회 문제가 되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게 직업 보도적인 성격을 띤 그 프로그램이었다. 그런데 이제 의의를 둘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당시에 이제 하원 의원이었던 길버트가 큰 관심을 가졌는데, 이 작업장에 대해서 이제 그 조사를 하고 해서, 다음은 이제 당시 영국의 하원 의원이었던 길버트가 이제 그 작업장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해 가지고 길버트 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비면법 개정안을 이제 1782년 통과시켰죠. 개선점을 두 가지로 제시했는데요. 근로 능력이 있는 빈민이라도 작업장에서 노동을 하지 않고 직업을 얻을 때까지 말하자면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구호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른바 원예 구호죠. 다음에 이제 노동의 대가로 얻은 수입이 생활에 이제 부족할 경우 그 부족한 액수를 보충해 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른바 인도주의적 구빈제도로 평가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제 교구민의 구빈세 부담이 이제 가중되자 일부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왔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프랑스와의 이제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으로부터의
식량 수입이 더 어려워지면서 식품 가격이 급격히 이제 상승하고 기금 문제가 이제 더욱 심각해져 가지고 이 법만으로는 구빈 행정의 효과가 크지 못하게 되었죠. 다음은 1795년 스핀햄 랜드법입니다. 구빈세를 재원을 하여 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표준임금의 미달 부분만큼을 보조해주는 일종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 능력이 없는 빈민층에게는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고 또 근로자들에게는 그 최저 소득에 못 미치는 경우에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보충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신빈민법인데요. 신빈민법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강조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신빈민법은 1834년에 만들어졌는데요. 19세기 초에는 그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도시에 노동 계급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열악한 생활 환경과 극도의 그 저임금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기존의 구분 제도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빈민법이 제정되었는데요. 그 신빈민법의 주요 원칙 그 세 가지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열등처우의 원칙입니다. 구호받는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의 생활 수준은 자활에서 생활하는 최하층 근로자의 생활 수준 이하로 구제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데 열등처의 원칙,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즉 빈민 구제 수준을 노동자의 그런 그 생활 수준을 결코 상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작업장 활용의 원칙입니다. 노동력이 있는 빈민은 일해야만 구제한다는 것이죠. 길버트처럼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이 작업장에서 노동하지 않고도 직업 얻을 때까지 그 집에 거주하면서 구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런 게 아니고 노동력이 있는 빈민에 대해서는 재가 구호를 이제 폐지하고 일을 해야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노약자와 질병자 이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원해 구제를 허용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정규 균일의 원칙입니다. 전국적으로 빈민들의 그 유형과 거주지에 상관없이 균일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구빈 행정의 전국적인 그 통일을 기하는 것이죠. 다음은 두 번째로 사회보험 시대입니다. 공제조합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익숙하게 들어본 내용일 겁니다. 조합은 상호 간의 어떤 부조와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상호 부조 조직이다. 조합원이 객출한 일정의 그 부금을 재원을 해서 조합원이 그 노령이라든가 또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한 재해, 또 직장을 잃은 실업이라든가 질병, 또 사망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죠. 이제 사회보험은 이런 그 공제조합의 기원을 두고 있는데요. 그 공제조합이라는 것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그
그런 보상금을 이제 사전에 약정한 다음에 이때 이제 사전에 부금도 이제 납부를 해야 되죠. 그리고 실제 그런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 약정된 급여를 하나의 권리로서 제공하는 것인데, 현대적인 그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와 본질적으로 완전히 같죠. 오늘날과 같이 국가 주체의 그 사회보장 제도가 전혀 없어가지고 노동자 또는 그 가족들이 생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19세기 말까지는 그 공제조합이 그 유일한 사회 그 복지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면 각국 주요 국가에서 공제조합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일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1880년대 그 사회보험이 이제 가장 먼저 시작된 독일인데, 1883년대 건강보험을 도입할 때 중앙집중식 관리기구를 새로 만드는 대신에 이미 그 질병급여를 제공하고 있었던 기존의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질병금고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영국을 한번 사례를 살펴봅시다. 영국은 1911년 국민보험의 하나로 건강보험을 실시했는데요. 별도의 관리기구를 신설한 게 아니고 기존의 공제조합 중에서 국가가 공인한 조합에 맡겼습니다. 건강보험을 맡겼다 말씀드리고, 다음 프랑스의 경우는 1930년대에 공적연금을 시행할 때 기존의 공제조합을 일선금고로 이용한 것이 바로 그 사회보험의 기원입니다. 그러나 그 공제조합의 그런 고용주 금고는 그 혜택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노동자들한테 어떤 광범위하게 그렇게 지급을 못했다 이거죠. 제한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질병이라든가 산업재해, 실업, 퇴직 등의 사회적 위험을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또 19세기 말에 이르러 가지고 노사 간의 계급 대립이 심화되고 또 노동자 계급의 생활 처지 개선 요구가 강해지자 노동자 복지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증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종전까지는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었던 노동자들의 공제조합을 국가가 앞장서서 권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은 공제조합은 노동자들의 복지 문제에 국가가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전까지는 노동자들의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상부상조를 통해서 조합원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던 자조조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또 비조합원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또 재정 규모가 영세한 공제조합은 산업화의 본격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또 영세한 그런 공제조합이 많았으니까요. 이러한 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독일의 사회보험을 보면은 독일에서 1880년대에 최초로 그 사회보험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독일은 그 지배 계급이 이제 지주 계급하고 그 신흥 자본 계급, 그 노동 계급 사이에 치열한 계급 갈등이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위해 채찍과 당근 정책을 말합니다. 그래서 채찍은 뭐 그러한 그 계급 갈등이 있는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정책들이었고, 그 당근은 노동자 계급을 이제 최저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사회복지 정책을 편 것이죠.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최초로 도입한 것은 1883년에 제정된 건강보험입니다. 보험료는 노동자가 3분의 2, 고용주가 이제 3분의 1을 부담하고, 건강보험의 관리 운영은 해당 조합원들이 대표자들이 합니다. 재보험은 자본가들이 운영비를 제외한 그 비용을 부담하되 통제권을 장악했습니다. 폐지 및 노령 그 보험은 정액 기초연금을 국가가 직접 제공했다. 그래서 계급 갈등을 이제 시키기 위해서 비스마르크가 정치적 의도가 이제 개입되었습니다. 즉, 이제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게 되면은, 뭐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국가의 고마움을 느끼겠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하여튼 그 독일은 산업화가 늦게 진행됐지만은 세계 최초로 이제 사회보험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국입니다. 영국의 국민보호법은요, 1911년 로이스 조지 자유당 정부가 이제 독일의 사회보험 제도 영향으로 국민보험을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1906년) 총선에서 승리한 자유당이 장시간 노동이라든가 여성과 아동의 노동 착취, 또 도시화, 빈곤 문제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 그 빈민법과는 다른 성격의 그 새로운 이제 사회복지 정책 개혁 필요성을 느꼈죠.
그래서 1906년부터 1915년까지 여러 가지 이제 사회복지 관련 법령들을 제정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영국의 주요 사회복지제도는 이제 실업노동자법 1905년 이제 제정되는데요. 노령재 폐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보험법은 그 재정을 고용주와 근로자로부터 조달받는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입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로 복지국가 시대입니다. 먼저 복지국가의 정착기인데요. 정착기에 여기에 진입하기 전에 그 복지국가가 출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노동자 계급과 함께 시민 계급의 힘이 강해져 가지고 그 시민 계급의 그 다양한 욕구를 국가가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국가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지국가란 용어는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 자신의 저서 시민과 성직자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독일을 전쟁국가로, 영국을 복지국가로 대비시켜 가지고 규정한 데서 비롯되었는데요. 전쟁국가는 시민과 인접국가를 억압하는 폭구적인 국가, 이렇게 규정했고, 복지국가는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과를 존중하는 하나의 공동체다, 이렇게 대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시민의 복지 향상을 시키려는 자비로운 국가 권력이 자칫하면 전체주의를 가져올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은 권한과 책임을 비정부 기구에 위임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를 어떤 자비나 은전이 아닌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그 사회복지 그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소득 보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건의료라든가 주택, 교육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적인 그 호황으로 자본이 축적되고, 또 시민 계급의 정치적 성장으로 욕구의 증가에 힘입어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재정이 투입되면서 복지국가는 더욱더 확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국가가 성립된 이후에도 그런 그 사회보험이 복지국가의 핵심 제도로 존재하고 있어가지고 사회보험과 복지국가는 중첩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양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사회보험의 대상자가 그 주로 이제 노동자나 그 가족, 빈곤층 이렇게 선별주의를 하는 데 비해서 그 복지국가는 어떻습니까? 노동자나 그 가족 다 포함해서, 빈곤층을 포함해서 화이트 칼라와 자영업자까지 확대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정책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복지국가의 정착기인 1920년부터 1945년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복지국가의 정착기는 많은 유럽 국가들이 국민 총생산의 3% 정도를
복지 분야를 위해서 지출하기 시작한 1920년부터 1945년까지인데요. 대규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또 1929년 경제대공황이 발생됐죠. 그래서 이런 것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서로 다 겪다 보니까 국민 상호 간에 어떻겠습니까? 서로 그 헌신과 차별 없는 상부상조의 정신, 이 사회적 연대감이 이런 형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복지국가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가 당시에 탄생하게 되는데요. 베버리지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죠. 이런 그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생기게 됐는데, 그러한 그 공황이라든가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다 보니까 그런 그 종래의 구분 제도나 시장을 통한 사회보험 제도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시된 총선은 예상을 깨고 처칠이 패배하고 애틀리가 이끈 노동당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은 그 사회적 서비스 구조와 그 효율성을 조사하고 필요한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회보험과 복지거래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에 착수를 하기 이르는데,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가 탄생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영국 국민들로 폭발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기에 이르렀는데, 베버리지 보고서의 그 원칙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히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베버리지 보고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기회에 어떤 내용인지 확실하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 원칙 3가지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분파적 이해는 무시한다. 서로 어떤 직종별 이런 분야별로 분파적으로 하는 그런 이해는 무시한다. 그리고 2번째로 국가 재건을 위해서는 5대 악인 결핍, 궁핍이라고 합니다만, 결핍, 또 질병, 무지, 불결, 나태, 이런 5대 악을 규정해서 이걸 극복하자. 그 다음에 3번째로 사회보장은 국가와 개인의 협력을 통해서 달성한다. 그래서 분파적 이해는 무시하고 또 5대 악을 이런 걸 극복한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은 국가와 개인의 협력을 통해서 달성한다. 이러한 원칙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차례적으로 이제 사회법을 마련하기 시작했는데요. 최초의 복지 프로그램은 1946년 국가건강서비스법과 국가보건법이었습니다. 건강서비스법도 영국에서 많이 발달됐죠, 일찍부터. 그래서 국가보건법은 가입자의 나이, 성별, 결혼 여부, 고용 상태에 따라서 기여액을 다르게 하였으나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동일 급여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급여는 실업이나 임신, 질병, 재해, 배우자 사망, 또 퇴직, 사망 7가지에 해당돼서 지급됐고요. 해당 그 항목에 대한 급여 수준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제정된 국가부조법은 국가보험법에서 보장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그런 그 빈민법 이는 폐지되기 이르렀죠. 그래서 영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42년 탄생한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당시 영국의 사회 문제를 5대 악인,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5대 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5가지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통일적이며 종합적이고 적절한 사회보험 프로그램. 둘째, 사회보험급여를 통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사람을 위한 공공부조 프로그램. 또 셋째, 아동수당. 넷째, 전국민에 대한 종합적인 건강 및 재활 서비스. 다섯째, 실업 방지를 위해 공공사업을 통한 완전고용 유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5가지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 원리를 6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첫째, 이 통일행정의 원리. 기존의 복잡하고 산만한 사회보험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낭비를 최소화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4대 보험을 통합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바로 행정 운영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포괄적 적용 범위 원리입니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도록 적용 범위를 넓혀 포괄적 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일 객출의 원리입니다. 사회보험에 대한 기여는 누구나 예외 없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에 보험료를 균등하게 객출한다. 네 번째로 동일 급여의 원리입니다. 균등한 기회에는 균등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급여의 적절성의 원리입니다. 계층 간의 차별성을 인정하여 급여는 수혜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6번째로 수혜 대상 분류의 원리입니다. 수혜 대상은 노인, 아동, 자영자, 피용자, 무직자, 주부 6가지 범주로 구성한다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사회보장법입니다.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경제공황은 전 세계에 걸쳐 광범위한 생산력 저하를 가져왔고 동시에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그 진보적인 정당들은 자본과 노동 사이에 뉴딜, 사회계약 등으로 불린 사회협약을 체결해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이론적 뿌리는 케인즈 이론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업 창출과 복지급여로 대륙 실업에 의한 정책 위기를 이제 극복할 수 있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와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국가죠. 국가가 어떤 국민 개개인의 삶에 관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1929년 경제 대공황이 발생해서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되고 파산 위기를 받고 이러니까 국민들의 그 생존권을 뒤흔들었죠. 생존권을 위협받자 결국은 국가가全면적으로 개입하게 됐죠. 그래서 그 당시 그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유명한 그 사회보장법을 1935년도에 그 재정 공포하게 이르렀죠. 이 사회보장법이 유명한 게 미국의 최초의 연방정부 차원의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근간이 되었고 이제 세계에서 이 사회보장이라는 것을 전부 다 이제 사용하기 이르렀죠.
그래서 사회보장법은 첫째, 연방정부가 재정보조와 운영을 직접 맡은 사회보험 프로그램이다. 둘째, 또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하고 주정부가 관장하는 공공부조 프로그램과 사회복지 서비스다. 그래서 여기 사회보장법에는 다른 국가들에서 비해서 좀 제한점이 있습니다만은 질병보험과 실업보험, 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복지국가의 확대기입니다. 1945년부터 1975년 사이인데요. 이때는 정말 그 복지국가의 황금기로 칭하여지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종결된 이후 약 30년간 지속된 경제적 활성화에 힘입어 가지고 그 발전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1950년대 이후 사회적 위험의 정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보험의 그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950년대 말부터는 페이비언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사회보험이 중산층 이상을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서 1960년대 중반부터는 가족수당의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임금 보충, 최저임금제 등의 정책이 법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들도 1950년대 연평균 4.4%, 60년대 연평균 5%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진국들이 복지비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1960년대에 GDP 대비 약 10% 내의 복지비를 지출을 하다가 1970년대 중반에는 GDP 대비 약 20% 내의 복지비를 지출했습니다. 특히 스웨덴은 34.8%의 그 높은 복지비를 지출했죠. 이 시기에 다른 국가들도 어떤 산재보험이라든가 또 질병보험, 노령연금, 또 실업보험, 가족수당, 그리고 개인적 사회서비스와 공공부조를 위한 재반복지제도를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기입니다. 1975년 이후로 일컫는데요. 그 1973년도와 1979년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복지국가의 이념적 이론인 케인스주의가 무력화되고 물가 상승과 대량 실업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좀 살펴보면은 그 사회민주주의적인 복지국가는 그 관료라든가 비효율, 또 의존성 증대 등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했습니다. 또 경제 발전의 활력이 상당 부분 소진돼 가지고 경제 성장이 둔화됐다. 그러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돼 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 아시죠? 경제는 불황인데도 물가는 계속 오르는 현상이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복지국가의 이념적 그런 이론이 기반이 되었던 그 케인스주의가 무력화되고 물가가 오르고 대량 실업이 발생하게 됐죠. 이로써 1945년 이제 1975년 기간 동안 복지국가의 황금기를 주도했던 노동당, 민주당, 사회민주당 정부는 국민 각국에서 거의 모두 제2당으로 전락하게 말했죠. 그래서 재편계 접어들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영국은 1979년도에 그 대처가 보수당이 승리했죠. 그래서 복지국가의 개혁을 시도했는데, 즉 그 신자유주의 또는 신보수주의 이념의 토대를 두고 복지국가의 강력한 개혁을 시도했는데, 그때 미국 레이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도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전환했는데, 그 내용을, 개혁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경제 전반의 탈사회화를 진행해가지고 국영기업의 주식 매각하고 민영화를 단행했습니다. 주로 모든 부분에서 경쟁력 있는 그 민영화를 단행한 게 특징입니다. 둘째, 연금 부분에서는 국가소득 비례 연금 체계를 수정해가지고 급여 수준을 저하시키고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개인연금을 장려했습니다. 또 셋째, 아동수당과 주택수당의 급여 수준을 동결하거나 삭감했습니다. 넷째, 국민보건 서비스는 민간병원의 설립을 장려하고 의료 부분에서 시장의료를 강화했습니다. 그전 때는 의료 부분을 국가에서 다 부담했죠. 그런 것을 이렇게 바꿨는데, 다섯째, 주택 부분에서는 지방정부 소유 공공주택을 매각해가지고 민영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 여섯째로 대인 서비스 부분 같은 경우도 지역사회 보호를 강조했다. 그래서 지방정부 사회적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조치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중반에 다시 집권한 좌파 정권도 이러한 축소 경향을, 복지에 대한 축소 경향을 역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영국의 블레어 정부도 복지 축소론으로 이어갔습니다. 다만 대처 시기 연금 개혁 등으로 인해서 노인 빈곤율이 높아진 상황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을 조금 강조했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블레어라든가 독일의 수레더, 프랑스의 조스팽 등은 모두 3인당 출신이었으나 어느 정도의 복지 축소는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본주의에 좀 더 유연하게 적응하고 했던 점에서 유명한 제3의 길을 추구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제3의 길은 뭐냐? 제3의 길에서 내세우는 복지 전략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급여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인적 자원에 투자한다. 즉 사회 투자 국가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다음 복지다원주의입니다. 또 의식전환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블레어의 제3의 길에서 복지계획의 핵심은 뭡니까? 일하는 복지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생산적인 복지를 하자, 뭐 이런 주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국가별 발달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여러 국가 중에서 먼저 독일입니다. 독일은 19세기 초 중반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독일의 노동자 계급이 강했던 데는 국가와 산업화의 특수성에서 그 이유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독일의 산업화가 시작된 지 불과 30년 만에 이제 1870년대에 노동자 계급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의 관철을 위한 정치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효율책은 바로 이제 사회복지 정책이죠. 그래서 이러한 노동자 계급을 기존의 정치 질서 내에 포섭해서 안정된 사회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 사회복지 정책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독일의 사회복지 정책의 4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프로그램의 분열입니다. 사회적 프로그램들은 조정되지 않은 채 지역별, 또 직종별, 정부 부처별로 분산되어 관찰되고 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둘째는 이제 현금급여에 중점을 두었다. 교육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제 급여는 소득 유지를 위한 현금급여이다. 여기서 이제 의료 상품과 서비스의 대부분이 사적 공급자에 이제 제공되고 있고, 또 주택 부문에서도 급여의 핵심은 저소득 가족을 위한 주택수당이다. 셋째는 사회보험에 의존했다. 국민 개개인은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사회보험의 피보험자로서만 소득유지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넷째는 노동법의 중요성입니다. 노동조건을 규제하는 노동법이 사회적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이제 4가지 특징을 들었습니다. 영국입니다. 영국은 이제 사회복지 정책이 가장 먼저 발달하기 시작한 국가로 1940년대에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복지국가를 실현한 국가입니다. 음, 1900년대 자유당 정부의 1년의 사회개혁과 입법과 1911년 국민보험에서 사회복지 정책이 시작되었는데요. 이후 이제 노인, 아동에 대한 사회 서비스를 이제 보편적인 형태로 제공하기보다는 저소득 중심으로 이제 제공하는 공공부조 형태의 사회 서비스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 보장도 보편적 수당보다는 이제 저소득층 중심으로 했다. 1980년대에 그 대처 집권 이후 이제 더욱 심화됐죠.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제 1929년 대공황에서 이제 경제 파탄이 나고 대략 실업으로 위기를 발생했죠. 그래서 1933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통해서 실업자를 위한 지출과 공공사업을 옹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사회보장은 그 시민의 생활보장, 즉 이제 생활 곤란에 빠진 시민들을 위한 고용 기회와 주택 및 생활 변동에 대한 대비 대책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회보장법을 이제 처음 만들었는데요. 이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이 이때부터 이제 상당히 이제 국제적으로 확산되기 이르렀죠. 1941년 이제 대서양 헌장에 삽입되었고요. 프랑스 레지스탕스 헌장에도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에는 유엔의 인권선언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은 이제 국제적인 용어로서 확실하게 자리 잡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미국식 사회보장 개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현재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또 사회복지 서비스로 구성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 선진국인 스칸디나비아 국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회복지 정책은 이제 직업을 불문하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이제 평등한 정액 급여를 이제 제공하고 재정의 상당 부분을 조세에 의존한다. 그리고 이들 국가의 사회보험은 그 1891년 덴마크와 1913년에 스웨덴의 이제 무각출 연금다 있죠. 걷지 않는 연금. 그래서 스웨덴의 복지국가는 영국식 요람에서 모dom까지를 뛰어넘어 텐에서 천국까지 수준 높고 어떤 관대한 복지국가를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복지 천국이라 일컫는 북유럽 1995년부터 이제 2014년 OECD 자료에 의하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나라가 이름이 스웨덴이라든가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 GDP 대비 현금성 복지 지출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 문제죠. 그래서 최근에는 북유럽 4개국은 이제 강도 높은 복지 구조 조정을 감행했습니다. 핀란드는 월급이 100%를 주던 것을 병가수당을 첫날은 무급을 하고 나머지는 월급이 80%만 지급합니다. 스웨덴은 보편적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 위주로 65세 이상 인구의 45%만 선별적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덴마크는 실업수당 수령기간을
4년에서 2년을 축소했다. 노르웨이는 일찍 퇴직하면 노원연금을 삭감하고는 지급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장 시대에 이제 현금복지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일자리 확충으로 경제 활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삼국시대의 그 역사를 보면 이제 천재지변이나 각종 재난이 있을 때마다 왕이 이제 비축 양국을 내서 백성들을 구제했죠. 이제 신라 이래 남야라든가 백제 원조왕, 고구려 고국천왕 등이 이제 복지 정책을 마련했죠. 이게 이제 옛날에 왕들이 이제 어진 정치를 베푼 방편이 됐죠.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이제 불교의 어떤 자비 사상이 사회에 널리 이제 퍼져 있기 때문에 왕들은 물론 이제 귀족층, 지도층에서 이제 구호를 미덕으로 이겼죠. 이제 고려 후기에 이르러서는 국내에 그 재난이 많았죠. 그래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국가가 운영하던 구호기관들이 기능이 정체되었고 백성들은 생활상에 공경에 처하게 되었죠. 조선시대에는 이제 역시 빈민구제의 원칙 4가지로 빈민구제는 왕의 책임이다. 또 구제의 신속성을 중시했고요. 1차적으로는 구빈 행정의 실시 책임은 이제 지방관이고 중앙정부는 수시로 구제에 대한 이제 교서를 내리면서 관계법을 제정 공표했죠. 지방 구빈 행정을 또 중앙정부에서 지도 감독을 하게 이르렀다. 이런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이제 일제강점기인데요. 일제강점기에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지만은 즉 수행된 사회사업을 살펴보면 고아사업, 또 연소노동자, 교육사업, 명화교육사업, 의료사업, 빈민구제사업, 양로사업, 또 갱생보호사업, 인사상담사업, 인보사업, 숙박구호사업, 직업소개사업, 조선구호령이 실시됐는데요. 조선 1944년도 이제 3월 1일에 실시했는데요. 65세 이상 이제 노쇠자라든가 13세 이하 아동, 또 임산부, 불구, 또 폐질, 질병, 또 상병, 기타 장애로 이제 일할 수 없는 자에게 생활부조, 의료 등 구호를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생활보호법의 기본 결격이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미 군정시대에 이제 3년 동안 있었는데요. 이때도 이제 그 3년간 이제 구호사업은 북한에서 월남에 피난민, 또 해외에서 또 귀환한 이제 전재민 및 국내 거주의 구호 빈민들에 대한 식량이라든가 의료, 주택에 대해서 했습니다. 사회복지입법은 이제 구호복규, 아동노동복규, 미성년자 노동보호법 등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정부 수립과 1950년대입니다. 1948년도 자유당 정부에 의해서 이제 그 1공화국이 이제
출범했는데요. 보건후생부와 노동부를 병합해가지고 사회부로 이제 개칭되어가지고 후세라든가 노동 및 부녀 등에 대해서 행정을 관할했습니다. 49년도에 보건부가 창설되었고 55년도에 다시 보건 및 사회 양부는 보건사회부로 통합되었습니다. 6.25 전쟁은 이제 사회복지 정책을 이제 두 가지 변화시킨데 아래와 같이 이제 정부 수립 후 단기적 계획적으로 준비되어 왔던 사회의 모든 정책이 임시적 응급적 정책으로 이제 전환되었습니다. 막대한 외국 원조로 인해 의존적 구제 방식을 심화시켰습니다.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가 됐죠. 지금. 다음 3,4공화국 시대에는 이제 60년대 근대적 사회복지법제가 마련되었습니다. 70년대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 시행되었고요. 또 60년대, 70년대의 사회복지 정책 발전의 특징을 보면은 사회복지 관련법을 만들어 시행할 만한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법은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었는데 실제 이제 시행은 잘 못됐습니다. 내용도 부실하고.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사회복지 관련법은 현대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바탕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560하고 이제 문민정부 이후입니다. 이제 80년도 이제 제5공화국 역시 어떤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민주주의 토착화, 정의사회 구현, 교육혁신 및 문화 창달과 함께 복지사회 건설 국정지표로 이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령이 재개정되었는데 대부분 이제 선언적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1987년대 사회복지사를 공무원으로서 채용했고 사회복지 전문용어로 이제 했고요. 현재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제도죠. 이 공공사회복지행정의 어떤 획기적인 덫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990년대 노태우 정권, 또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이 차례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뤘죠. 근데 이제 정치 발전은 있었으나 이 당시에 이제 경제적 침체기였고요. 시민단체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참여정부와 그 이후입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국정 방향으로 참여정부를 제정했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균형 발전 사회, 또 사회복지 정책을 이제 기본 노선으로 이제 참여복지를 내세웠죠. 그래서 참여정부 시기에는 이제 상당수의 이제 사회복지 사업이 지방정부를 이양됐죠. 참여정부는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분권이 많이 이제 강조가 됐죠. 이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5년부터 어떤 지방자치 활성화를 이제 위해 가지고
국가보조금 정비 방안이 시행되면서 복지재정 분권화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중에서 67개 사업들이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살펴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장애인 분야가 이제 24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 복지 분야가 13건, 또 가정복지 분야가 7건, 다음 이제 아동 분야가 4건 등이었습니다. 이 사업들은 이제 중앙정부로부터 제공된 이제 분권 교부세를 재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도록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되었죠. 그럼 이번 주 퀴즈를 부여하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는 1929년 경제대공황으로 미국 국민들이 생존권이 이어받자 1935년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하여 마련된 연방정부 차원의 복지 프로그램으로 미국 사회복지 정책의 근간이 된 법은 무엇인가입니다. 퀴즈 풀이를 위해서 과자란에 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그 빈민법 시대를 살펴봤고요. 다음에 사회보험 시대, 또 세 번째로 복지국가 시대, 그 다음에 끝으로 세계 주요 국가별 발달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세계 주요 국가로는 사회보험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독일, 또 복지 선진국이고 역사가 아주 깊은 영국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에는 미국, 또 복지 천국이라 일컫는 스칸디나비아 국가에 대해서 개발해 봤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